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협정 60주년입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 간 많은 협력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문제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일본인 오구라가 일본으로 가져간 우리 문화재, 이른바 오구라 컬렉션 환수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오구라 수집품 환수위원회 이상근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유산 회복재단의 이상근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재 순환일지 등의 저자이신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정규홍 학술자문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의 고향이죠.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스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관련 기사를 심층 취재해온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임병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오구라 수집품,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오구라는 누구고 오구라 수집품 또 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임병환 기자. 예, 해주시죠. 그 오구라 다케노스케, 그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부동산업도 하고 전기 생산하는 사업을 하면서 큰 부를 이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문화재를 도굴하고 마구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악의적인 인물로 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조가 남긴 우리의 유산을 가꾸고 가까이서 바라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큰 책임이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악의적인 약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가져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의 독립으로 그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트럭 7대 분량의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했다니까요.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그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1904년 경부선 철도를 놓는 회사에 입사해서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대구 읍성 밖에 있는 토지를 헐값에 사서 읍성을 헐고 시내를 확장할 때 비싼 값에 되팔아 큰 부를 이뤘고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만든 큰 부로 우리의 고미술품을 마구 사들였죠. 오구라는 그 값을 후하게 주는 것처럼 해서 마구 매입을 했고 때로는 도굴꾼을 동원을 해서 직접 도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광복 전까지 거주했던 그 대구의 주택에서 1964년 전기공사 중에 마룻바닥 밑에서 한 60상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상자 안에는 고려시대의 독이 164점이 발견된 겁니다. 아마 오구라가 놓고 간 걸로 보이는데 그가 일본으로 반출한 문화재만 현재 드러난 것만 1,100여 점에 이릅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불법으로 또는 수집을 해서 많이 수집을 하고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그걸 가져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남겨놓지 않고 가져갔다. 네.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문화재들이 상당수가 지금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도쿄 박물관에 이게 지금 있게 됐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구라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당시에 미군정에서 반출을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의 이제 밀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들이 몰래 가져간 거구나. 예, 다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구라가 1964년도에 오구라 목록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각각의 한반도에서 그 반출된 문화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각 지역 출처 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남겼고 1981년도에 이제 오구라가 사후에 죽고 나서 오구라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에서 이거를 도쿄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양도한 것이 1,030점. 1,030점. 예, 돼 있고 그거는 이제 한반도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 선사시대 때부터 근대 대한제국 시기까지 관련된 모든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저 북의 회령부터 우리 남도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9점은 일본의 중요 미술품, 중요 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것이 일본인 오구라가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은 문화재를 확보한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패망한 뒤에도 일본을 가져갔고 그걸 또 당당하게 도록을 만들어서 어디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그걸 당당하게 드러냈고 또 그걸 일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까지 했다. 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좀 이런 오구라 컬렉션 1,030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소장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먼저 우리 정경 의원님께서 삼국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주요 문화재가 좀 일본에 건너간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라 컬렉션에 지금 현재 소장되어 있는 삼국시대 그 유물들은 우리나라 고대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저 굵은 고리 그 귀고리. 경우에는 지금 이와 비슷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 부부청, 경주 보문리 부부청에서 나온 것과 아주 흡사해요. 흡사한데 지금 보문리 것은 국보 현재 90호로 지정되어 있고, 국보급이군요. 예, 국보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모. 맛새김 관모는 지금 저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것인데 도굴 한 것이죠. 지금 네. 이렇게 완전한 관모 상태는 극히 드문 것으로서 창녕 일대에는 그 당시에 대대적인 그 도굴이 감행됐습니다. 그 감행된 도굴품의 대부분은 대구의 오구라와 이치다 손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오구라 컬렉션은 제일 많은 게 창녕 유물입니다. 예. 지금 청동 그 자루소천 이와 같은 소천 우리나라에도 그 천마총이라든가 금관총, 서봉총에서 출토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그다음에 각종 문양이 저렇게 양각으로 새겨지거나 모양을 나타낸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은 어떤 도굴의 사주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상태의 자루소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삼국시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보급 문화재들을 일본에서 이제 가져가서 그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말씀 도중 이제 도굴한 것이다. 경남 그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이제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상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우리 정경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삼국시대 건 대부분 무덤에서 이제 도굴한 건데 이제 조선시대 것 중에는 특이한 것은 조선 왕실에서 보관했던 예를 들면 당시에 이왕직 박물관이라 별도로 왕실용을 관리했는데 거기는 당시에도 반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용목문 갑옷 같은 경우는 조선 대원수의 갑옷으로 돼 있고 고종황제가 착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갑옷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용의 모양과 봉이 새겨져 있는 봉황. 예, 봉황인데 이제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투구는 저것도 이제 고종 황제가 착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투구고요. 그 투구와 갑옷을 합쳐서 갑주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용의 모양과 이런 것들 다 새겨져 있는 일종의 투구와 갑옷이 한 쌍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투구의 특이점은 일반 장수의 투구와 달리 배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투구의 날개. 옆에 날개가 두 개 더 있다든지 이런 게 특이점들이 있는 거고요. 풍열반. 풍열반은 이제 저기는 찻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찻상 소반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면 명성황후가 1894년에 일본의 자객들이 살해할 때 그 현장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구라가 쓴 1964년 도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거를 갖고 나온 거를 자기가 입수해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본에서 둬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국물을 살행했던 증거 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일본에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이 당시 황실, 고종황제 또 명성황후의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성 있는 그런 유물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본 도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그렇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불상, 그 종교계, 그러니까 불교계에 관련된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원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미륵 방가부자 사유상입니다. 미륵이라고 하는 그 보살님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삼국 중에 미륵 신앙이 유행하던 곳은 백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여나 공조 지역에서 유출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미륵 신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신앙 중에 하나고요. 미륵 방가 사유상은 서양의 노댕에 사유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미륵 방가 사유상이 있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미소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백제 같습니다. 시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유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약사불은 네.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치유해 준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약사 열애불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또 형태로 봤을 때 개인이 그 몸에 지니고 다녔던 개인 소장용 불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불상이고요. 그 출토된 형태나 모양으로 봐서도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약사의 에레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부여에서 출토됐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역시 백제 시대 때 그렇습니다. 예. 유물이겠네요. 예. 뭐 1000년 이상, 1300년 이상 된 굉장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특히 우리 지역에 굉장히 소중한 백제의 문화유산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도쿄에 그 아까 오구라의 후손들이 기증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도굴해 가거나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버젓이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것을 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쟁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일본 측에서는 오구라가 그 유물을 수집할 때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만한 금액을 치르고 입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이라 그러고 우리 이제 측에서는 뭐냐면은 오구라의 그 수집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그 당시의 법 규칙이나 도덕적 인식에도 너무나 벗어난 방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도구를 사주를 한다든가 대부분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법으로도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방 이후에 1946년에 메가더 사령부 쪽을 통해 가지고 오구라 것을 그 우리가 환수 받으려고 했으나 그 당시 그 실패하고 1965년에 그 한일 협정 때도 역시 이거를 반환받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개인의 사유물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반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것을 권장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명문으로 그것을 했어요. 써놨으나 그 협정 이후에는 일본에서 입을 싹 닫고 모든 것은 한일협정 때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그 오그라 컬렉션은 명백한 작물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원상국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일본 법정에 소송까지 했어요. 네. 그러나 일본의 그 법정은 그러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네. 문화재 반환 요구가 이거에 따르게 되면은
요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내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현재는 국제법적인 규정보다는 네. 정치적인 협상과 함께 네네. 문화재 환수의 노력을 계속해서 그렇죠. 끊이지 않게 해야 되는 네네. 그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노력이 오늘 이제 토론의 또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정부가 이것을 돌려주겠다 권장까지 해놓고서 예. 원장까지 해놓고서 또 법원에서는 또 이걸 기각하고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환수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 최근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그라 컬렉션 환수위가 출범했잖아요. 어떤 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지난 8월 12일 날 오그라 수집품 환수위원회가 약 한 120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당시에 남겼던 합의 의사록에 따라서 이 합의 의사록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개인 소장품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도록 권장한다는 명문이 돼 있고 이거는 비준으로 한일 간의 외교 문서로 채택이 된 겁니다. 비준 합의가 돼 있고 약 각 국가 간 일본에서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냐 이 비준이 대체적으로의 법학자들은 이게 다 강제성이 있는 거다. 있다. 다만 그러면 왜 일본이 그를 이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1981년도에 오그라의 컬렉션 보존회가 도쿄박물관에 기증할 당시에 네. 먼저 도쿄박물관이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기증 의사를 밝혔어야죠. 그 합의 의사록에 따라서 권장을 이거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도쿄박물관이 양도 기증 받은 거고 이 사실을 1982년도에 한국 정부가 알고 84년도부터 한일 문화외교국장 회의 때부터 한국 정부가 네. 반환을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1988년도 외교문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도쿄박물관의 오그라 컬렉션 그 당시 1,100점을 알고 있어서 1,100점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정부의 반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65년도에 이미 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청구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면 당시 합의 의사록에 강제성이 있는 거냐 법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환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거 지금 65년 다 끝났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네. 지금 되게 부끄러운 그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거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헌 당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65년도에 한일협정 관련된 그 뭐 비준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것이다. 또 일본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다라는 당시 어떤 문헌 그리고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 이런 환수하려고 하는 시도나 요구들이 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 차원 또 민도 같이 각계각층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도쿄 박물관에는 오그라 컬렉션에 모든 걸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다각적인 그 안보를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은 오그라 컬렉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그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물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컬렉션뿐만 아니라 예. 가져간 그래서 첫 번째가 1929년에 대구에서 했던 신라 예술품 전람회에 오그라 그 수집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목록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937년에 도쿄박물관에서 진열했던 금공의 진열품. 네. 이쪽은 신라 시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1938년에 제실박물관 기념 진열 도자기 전람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오그라가 상당히 많이 그 출품을 했고, 그다음에 39년에 그 뉴욕에서 개최한 만국 박람회에 오그라의 유물이 많이 그 전시가 됐어요. 뉴욕까지 갔나요? 예, 그다음에 40년에는 특별실이에요. 도쿄박물관에 특별 제1실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유물을 거기에 진열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41년에 일본 고고학회에 자신이 수집한 유물을
공개를 했어요. 목록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소창무지조 소장품 정감 목록인데 이걸 제가 한번 비교해가 살펴봤어요. 네. 그 뭐냐면 현재 있는 오그라 그 도쿄박물관 오그라 컬렉션과 지금 41년에 공개했던 유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1941년에 목록에는 299점이 나와 있고 그 속에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게 7점, 중요 미술품이 25점이나 되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목록 가지고 이제 현재 있는 거 비교해 보니까 예. 지금 지정 유물만 해도 11점이 빠져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라 1941년에는 금동관이 2점, 황금감이 석점이에요.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현재는 오라 그 도쿄박물관에 있는 것은 금동관 2점, 황금관, 금제관이 1점이에요. 그러면 금제관 2점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자, 그걸 비롯해서 실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일본어로 반출했으나 지금 도쿄박물관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언제 없어졌느냐? 그 아까 말하자면 오구라 보존회에서 만든 목록하고 지금 도쿄 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 그렇다면 그 많은 것은 정도. 언제 사라졌나? 예. 즉 말하자면은 해방 이후에 이 오구라는 자기 그 일본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간 유물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했던 거예요.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수집품들을 많이 팔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지금 많이 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마토 문화관에 있는 구룡청자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고려전에서 했어요. 그 전시도 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오그라 수집품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야마토 문화관에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몰래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그거를 팔았다. 예,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나 둘 드러날 거예요. 네, 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도쿄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환수에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도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1,030점뿐만 아니라 예. 오구라가 국내에서 가져간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훨씬 많죠. 그것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것도 같이 추적하고 연구를 해야죠. 예. 우리 원우수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학술계나 뭐 종교계 다들 또 저희 비롯한 언론계도 마찬가지고요. 각계각층 역할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술적으로 그럼 없어졌던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장되지 않고 있는 다른 문화재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원우수님께서는 좀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미국 박물관 협회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소유한 당사자가 소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원래 그 문화유산이 있던 고유의 영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통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구라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식민 시대에 금전적 거래도 현재 불법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식민 시대에는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화유산권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문화유산은 돈으로 거래하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라고 해서 문화유산을 살 수 있다라면 그건 약탈의 논리고 강자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문화유산을 뺏길 수밖에 없는 약탈 구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아니다. 문화유산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원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 일본 오구라 컬렉션에 어떻게 그걸 가져갔고 소유하고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돌려줘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돌려줘야 되겠고 특히 문화예술품 그것을 돈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게다가 식민지 치하에서는 정당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임 기자께서는 이제 언론계에서 취재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한번 그 국제 기구인 그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모든 민족의 문화적 유산에 있어 중요성을 지니는 동산 또는 부동산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입니다. 국가 혹은 민족 역사의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란 말인데 이런 약탈 문화재 해결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화재가 반환의 방식으로 그렇죠. 고유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반환이란 말 속에는 이제 약탈과 불법 반출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 1965년 한일 협정할 때도 이걸 반환할 것이냐 아니면 기증할 것이냐 명칭을 놓고 티격태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증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인도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는데 오늘날 문화재 반환 인도하는 것으로. 오늘날 문화재 반환 문제가 대부분 그 반환 또는 그 반환에 준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제도적 접근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기존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식민지 팽창 아니면 제국주의가 지금 세계에서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통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제국주의 그림자 아래서 이루어진 문화재 수집과 약탈 역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공감대 있게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게 논리적 구조인데 일본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도 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 그 점에서 이제 한마디 좀 말씀 더 덧붙이면 예,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이제 박물관이 지켜야 될 윤리 강령, 네, 이 이제 국제 박물관 협의 아이콥에서 정하는 것이 네, 소유권의 합법적 소유물의 입증 책임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재 반환 문제, 특히 피점령지에서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항상 그 박물관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출처지, 유래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6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쿄박물관이 과연 우리하고의 협력이나 그런 반환의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쿄박물관이 일본의 국제박물협의회 수사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가입 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박물관 윤리강령 스스로 어기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굉장히 도쿄박물관, 일본의 박물관, 여러의 박물관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대화를 안 했죠. 한국 정부가 84년부터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일절 65년 문제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65년 문화재 반환 1432년 이후에 끝난 게 1991년도에는 영친왕 국식비 예. 왕실 유물 330여 점이 네. 인도 협정을 맺고 돌아왔고요. 일본에서. 네, 2011년에는 일본 왕실 도서관에 있던 조선 왕조 도서 1205점이 네, 인도 협정을 맺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그라 수집품의 환수는 미완의 과정인 거고 일본이 주장한 것처럼 불가역적이지 아니다, 채용적이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최근 유럽 특히 이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과거의 식민지 국가의 문화유산들을 지금 다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이행하기 위한 강제법, 식민지 약탈 유물 반환법 같은 거를 제정해서 지금 벨기에는 2년 전에 제정해서 84,000점을 돌려주고 있고 프랑스는 올 9월에 지금 법 제정을 합니다. 1815년부터 1972년까지 기간에 강탈, 약탈, 도굴, 도난했던 문화재의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법이 돼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그 외교장관 의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이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지체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상식이 있는 다른 국가들은 그게 돌려주고 있다. 법까지 네. 만들어가면서 돌려주고 있는데 일본은 1965년에 다 끝난 거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반복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에요. 네, 예. 그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문화재는 또 돌아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네. 문화재도. 네. 그럼 이제 임병환 기자가 한번 그 현재 국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좀 돌아왔는지를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설립된 때가 2012년이거든요. 이때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유산은 29개 국가에 24만 7,700여 점입니다. 24만 점. 네. 그중에서 일본에 10만 8천여 점이 있어서 43% 비율로 가장 많고요. 미국에도 6만 5천여 점의 우리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에서 환수, 그러니까 우리 국내로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의 문화유산은 총 12,600여 점이고요. 환수의 방식은 협상, 아니면 구입, 그리고 기증, 아니면 공조의 방식으로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 24만여 점이나 된다는 게 좀 놀랍지만 여기 계신 그 문화유산 회복재단이 해외 박물관에서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우리 문화유산을 여러 점 찾았거든요. 가령 폴란드 크라쿠프 박물관에 그들이 소장한 각종 민소품이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문화유산 회복재단이 가서 방문해 보니까 1956년도 북한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든가 조선 후기 외교관 그리고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해서 입수한 보관 중인 우리 문화재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현지 박물관 관계자들은 이 출처나 용도를 몰라서 유물을 전시하지 못하고 수장고에 보관만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가 있는지조차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었고요. 이처럼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국외 문화유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서산 부석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대법원이 어떤 좀 굉장히 논란이 많은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우리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놓으니까 지금 우리 방금 임병환 기자가 정리해 주신 대로 국외에 엄청 많은 굉장히 24만여 점이나 되는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반환하는데도 오히려 국내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예, 이번 재판에 적용된 물건이 시오츠득이라고 네. 하는 이제 물건인데요. 20주년, 20년. 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가 1953년에 새롭게 등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정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괄적인 행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약탈을 했던 종교법인과 다른 종교법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953년을 기점으로 1973년까지 20년간 시우츠득이 완성됐다고 봤는데요. 실상 이제 그럼 시우츠득이라는 것이 문화유산에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이냐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유산은 담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보물이나 국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문화유산권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물건으로부터 담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그 판결의 맹점인 시효취득에 관해서도 우리 사회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서 문화유산에는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물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그 국외에 있는 문화재들이 대부분이 20년은 넘어섰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다 맞고 그걸 그대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국외에 있는 문화재 중에 법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화는 없다라는 결론이 다다라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관련해서 좀 견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크게 지금 이제 이제 그렇게 물건 재산권을 인정하는 대륙법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원천무효를 하는 과거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는 원천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제 영미법 이렇게 이제 되는 그건 이제 법률적인 얘기고 예.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 흐름은 그러니까요. 문화유산을 하나의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볼 수 없다. 이거는 그의 공동체와 밀접한 역사적 유산,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적이고 그걸 분리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아마 21세기 이후에 지금 국제대가 강화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원칙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판결이 과연 국제사회 흐름에 부합한 거냐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후진적인 판결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반역사적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이렇게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그라 수집품 다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981년 도쿄반의 양도 규정만 따져도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이런 법률적 한계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 의사록이 강제성, 법률적 강제성을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는 건가를 판결을 통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환수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대마도 지금 시립박물관에 있는 부석사 불상도 네. 그럼 과거의 약탈품으로 인정된 거를 수요자들이 보관 점유하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한 거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그라 수집품 환수나 부석사 불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 위원님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대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외국 그 문화재의 반환 노력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법 판결을 내렸고 그것이 뭐 물론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시대에 맞지 않다 또 학술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이제 그 심정이고 예. 사실은 이제 일본 측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앞으로 이거를 완전히 지금 꽉 막혔다 싶은 게 그냥 확 굉장히 답답한데 이걸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 방법은 이제 일본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서도 하여튼 그 일본 측과 우리가 자꾸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또는 기발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과 어떤 교류와 협력의 어떤 장을 그렇죠. 계속 또 확대해 나가서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일본 측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확 붙들고 이제 안 내놓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하지만 뭐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저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 일본 측의 그 감정도 좀 이렇게 내려 가라앉히고 너무 감정적으로 가서는 이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공통적인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요. 그 일본에서 사실은 특이한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일문화재협정 50주년 될 때 도쿄대에 있는 그 아라이 시니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음을 일본 내에 만들었냐면 조선, 여도 조선 북한 지역에 출처된 걸 얘기하는 거고 네. 한국 문화재 반환 연락회의라는 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제 여러 분야에 있는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오그라 수집품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일본 사회에서도 저기를 했고 발표를 했었고 한국에서도 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신이치 교수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 그 조직 활동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체가 주장했던 것 중 하나는 부석사 불상을 돌려주면 오그라 수집품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 법원이 판결해서 지금 부석사를 일본에 간 상황에서 일본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젠 오그라 수집품의 반환을 위해서 자발적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촉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언론계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여론 환기라든가 어떤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계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필요할까요? 그 부석사에서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이 일본으로 떠날 때가 5월이었잖아요. 그날 참 어떻게 보면 날씨도 참 흐리고 바람도 무척 불고 참 심란한 하루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어떻게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어떻게 보면 일단락은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대마도에서 절도 사건도 사실은 마무리가 됐고요. 불상을 훔치는 일당도 처벌돼서 사건은 사실 마무리가 됐고
결과적으로 소송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그 과정에서 불상이 외국에게 약탈되었다라는 어떤 가능성은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선고문에서 했죠. 좀 담아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인정했죠. 선고문을 보면은 고려시대 외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라며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측은 불상이 정상적으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던 그랬죠.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정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본의 지자체랑 어떤 자매 도시를 맺은 게 1972년도 부여군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의 시간보다 어떤 교류의 역사가 사실 더 긴 시간입니다. 말씀처럼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불상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나라와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교류해온 시간이 일제강점기 시대보다 더 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부덕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금동관음 보살 좌상이 복제본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디지털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완전히 들어오기 어렵다면 이런 식의 좀 새로운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도 관음사 측이 지난 7월 5일 날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대마도 박물관에 자기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뺏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산 부석사가 약탈당했을 당시에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 그래서 내년 초파일 이전에 한 점을 복제해서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고요. 또 이제 디지털 그 3D 스캔을 해서 네. 저희한테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복제 국내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내년 초파일 이전에 약탈당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부석사에 돌아올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돌아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우리 후대가 지속적으로 그 환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념의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서 끊이지 않고 환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일본 측이 와서 얘기했듯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교류하다 보니까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대안을 찾고 또 이제 이 문화유산이 그 약탈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인류 가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함께 소유하려고 하는 가치를 최대한 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의 일부 상식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공감과 함께 이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건 되게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좀 뜨겁고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 올해가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해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서 돌려보지 못한 많은 문화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뭔가 청산되지 않는 것 같고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앞으로 광복 80주년 맞아서 마지막 발언 겸해서 일본으로부터 이걸 돌려받고 제대로 정말 역사를 청산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한일 공동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우리 한 분씩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1945년 이제 광복되고 나서 네. 환수한 문화유산이 한 12,800점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 임병환 기자님 얘기한 대로 약 한 25만 점 가까이가 외국에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국부로 지정된 거는 몇 건이냐면 12,800여 점 중에 단 5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보의 환수는 안 돼 있는데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일본 도쿄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수지품 또 거기 지금 도쿄박물관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흩어져 있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국보는 여기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네, 예. 또
프랑스 병인양육터 가져갔다가 외교장관 의회도 임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5년 단기 임대 주권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지정 못 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프랑스가 그 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환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광복 100년이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국보의 환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부와 민간의 단체들이 협력하는 국보 환수 TFT 이런 걸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젠 서로 책임을 미루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100년 광복 100년 대 때는 온전한 우리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게 미래 세대들이 그 유산의 가치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 TF팀 등 정말 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반환 요구를 하려면은 그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 근거를 마련하려면은 이 정부, 국가와 민간 단체가 협력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현재 보면 나누어져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정부 역할이 있고 민간 단체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유출 경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해 가지고 민간 단체에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상대와 이제 협상을 할 때 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협력 관계가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만 이제 그 환수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일 간 협력을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우리 원우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문화유산은 힘의 논리를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해서 문화유산을 강탈할 권리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힘이 세다라고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강탈할 권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요. 이제는 전 인류가 합의하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이 문명 사회로 나가는 우리 인류의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거를 이제 전체 인류가 합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어떻게 보면 야만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 기자. 네, 어떤 문화재 반환이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서 얻은 지혜라고 보이는데요.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와 정체가 담긴 그 물건을 돌려받음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과정이라는 그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합법과 지금 불법의 논쟁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석사의 불상이 이제 서산으로 돌아왔을 때, 그 또 공주에서 발굴돼 도쿄 국립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 공주에 돌아왔을 때, 지역 주민과 사회가 경험하게 될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반환에 대한 노력은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상처의 치유다라는 말씀, 아까 야만사에서 문명사를 가고 있는 발걸음이다라는 말씀과 괴를 같지 않은 말씀이셨습니다. 오구라 컬렉션 등 일본에 빼앗긴 우리의 찬란한 역사 문화재를 되찾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시각각에 나와주신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의 말씀처럼 독립운동 정신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결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최소한의 예의, 일본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